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동아시아 철도가 전후 재편되는 과정을 왜 검토해야 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중국 대륙의 철도망이 전후 국민정부의 하에서 어떻게 접수되었고 어떻게 철도 부흥 계획이 수립되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전으로 국공합작이 붕괴되기 전에 이루어진 국민정부에 의한 철도 접수를 살펴보기 위해 제2차 대전 중 국민정부가 구상한 전후 철도 정책의 수립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일 간 전력 격차가 현저해져 연합군 측의 전승이 기대되었던 1943년 11월 국민정부 자원위원회는 중미 전시 및 전후 경제 합작 방안 초안을 작성하여 전후 강한 중국 건설을 목표로 미국의 강력한 지원을 얻어 중국의 전체적인 경제 건설을 구상하기 시작하였고 1945년 1월에 이르러서는 제1기 5개년 철로 건설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미국의 지원하에 쉬쿤 철도, 샹부이 철도 등의 신설 13,886km를 건설한 한편 기존 노선의 전제, 노후 시설을 복구 개량함으로써 전후 경제 부흥을 물리면에서 지원하고자 한 것입니다. 전후 초기 단계에서는 미국을 비롯한 외부로부터 자재, 철도 차량 등의 지원을 얻지 않으면 안 되었지만 향후 국산 자재를 사용하여 자급자족을 달성할 것을 목표로 삼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중국의 경제 건설을 통해 미국은 사회주의 소련에 대항하는 방파제를 구축하고자 했음은 물론입니다. 1945년 7월 일본의 패배가 명확해짐에 따라 국민정부는 철도면에서 수복지구 정치 조치처 요강 초안을 제출하여 일본과 괴뢰 정부로부터 교통 차량 및 설비 일체를 회수하여 국유로 삼고 교통기관을 통해 개별적으로 관리, 정리한다는 방침을 수립하였습니다. 일본 정부의 항복 발표 후에는 중앙 집중 접수 방안을 제출하여 수복지구 철도를 6개 구역으로 나누어 접수할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국민정부가 접수한 접수구역은 동북구, 빙진구, 징후구, 우한구, 광저우구, 대만구입니다. 이러한 방침은 공산당계 항일 게릴라와 철로 공작위원회가 실제로 장악하였다는 사실을 부정하고 전후 재편 과정에서 국민당이 우위에 서고자 했음을 의미합니다. 국민정부는 일본 측에 이러한 방침을 전달하기 위해 화북교통을 비롯한 중요 산업의 일본인 대표자에게 난징을 올 것을 명령했습니다. 1945년 8월 19일 일본인 측은 난징에 도착해서 일본인의 신속한 귀국을 요청했지만 중국 부참모총장의 화북교통에 대한 지시는 일본인의 안정을 보장할 테니 화북교통은 중국 철도 요원이 파견될 때까지 현체제로 운영을 하며 지시를 기다릴 것과 화북교통의 요원은 2년 내지 5년간 중국에 유용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국민정부 교통부에 의한 철도 접수 방식이 전달됨에 따라 화북교통 본사는 이에 응하기 위한 준비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화북교통은 소련군의 침공이 시작된 장코우쿠 및 산회관 부근에서는 일찍이 패전 직후부터 귀환 수송을 담당했습니다. 또한 국민정부의 방침과는 대조적으로 각 현장에서는 중국인이 철도 운영에 주력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철로구에 따라 직제상 부장이었던 중국인을 가능한 한 많이 역, 구 등 단위기관장으로 세워 지휘권을 이양하는 것도 있었으나 중국 공산당의 영향력이 강해지고 있는 지역에서는 중국인의 폭행과 일본인의 귀환으로 운영권이 탈취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국민정부는 구체적인 철도 접수에 나섰습니다. 우선 9월 중 철도 접수 선발위원회를 보낸 다음 10월 11일 교통부 핑진구 특파원 판공처 수석 접수위원인 스즈런을
파견하여 우삼이 총재와의 사이에서 본사 접수에 임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전후로 각 철로국도 교통부 각지 특파원 판공처에 의해 접수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접수위원은 화북교통의 예상과는 달리 전체적인 기능 활동의 접수를 고려하지 않고 제각기 나뉘어 재산 접수를 중대시하였기 때문에 일본 측 철도 운영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접수 방법과는 서로 맞지 않았습니다. 즉 중국 측은 침목 하나, 못 한계에 이르기까지 틀림없이 개수를 맞추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 밖에 철로국별로는 철도 연선에서 귀국하는 종사원의 주거와 생활 문제, 철로국 종사원의 사택 양도, 종사원의 귀국 준비, 전범으로 수감되어 있는 종사원의 구출 등에 관해서도 사무상의 절충이 거듭되었지만 국민단 측은 철도 운영을 중국인에게 인계하기 위해 일본인의 유용을 요구함에 따라 1856명에 달하는 일본인이 지명 혹은 희망에 의해 유용되게 되었습니다. 베이징 철로국의 사례를 보게 되면 잔류국 조직으로 단장, 히게하라 요시미 국장, 부단장, 후쿠다 히데오 총무부장 등으로 구성된 일적 전락단이 조직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철로국의 일본인 간부가 거의 유용되어 1급 유용원, 2급 유용원 등의 지령을 받아 교통부 직원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이로써 담당 업무는 물론 전시하에 축적된 철도 운영의 관리 능력 및 기술이 불충분하지만 중국인 측에 전수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잔류자의 활용 방식을 보면 업무 인계와 중국인 사원의 기술 습득에 따라 필요 요원을 남겨놓고 불필요한 요원을 점차 해직시켜 나가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렇게 중국 측이 요청하는 소수의 잔류자를 제외한 일본인 사원은 해직되어 갔기 때문에 일적 연락단은 1946년 4월 21일에 해산되었습니다. 국민정부는 처음에 2년 내지 5년의 장기간에 걸친 일본인의 유용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년 만에 유용이 종식된 것입니다. 소련군과 중국 공산당 측에서는 몇 년간에 걸쳐 일본인의 유용이 이루어진 만철과는 사뭇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이상의 접수와 일본인의 유용은 다른 철로국에서는 거의 동일했지만 장자코우 및 타이완 철로국은 특이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몽골 중국은 소련군의 침입으로 인해 8월 23일 철로국장 이하 일본인 전 사원이 장자코우를 떠나 찡진 방면으로 피난한 결과 중국 국민단 측에 의한 장자코우 철로국의 접수는 이루어지지 않은 채 종식되었습니다. 한편 타이완 철로국에서는 국민정부의 교통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제2전구 옌시산 장군이 직접 접수에 임하였을 뿐 아니라 스스로 사토우 철로국장에게 철도 수정에 협력을 요청하였고 일본인 사원과 가족의 생명 안전 그리고 생활보장 등에 관한 호의적인 처우를 제공했습니다. 이것이 효과가 있어서 잔류자의 규모가 이곳에서만 352명에 달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국민정부는 중앙집중 접수 방안을 표방하였지만 실제로 이 접수 방식을 보게 되면 철로국의 레벨뿐만 아니라 각 현장 레벨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통일성이 결여되었습니다. 나아가 이러한 방안은 항일 게릴라에 의해 포위 내지 지배되었던 철도를 중국 측이 접수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던 만큼 전후가 되어서도 철도 시설에 대한 게릴라 투쟁은 더욱 격렬하게 전개되어 철도 및 통신망은 많은 곳에서 분단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 공산당 측의 입장을 보면 인민이 획득한 권리를 결단코 방기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권리를 인민의 손으로 탈환해야만 한다고 지시하였습니다. 공산당 측은 종사원에게 독자적으로 임금 등을 제공하였을 뿐 아니라 계급 교육과 공산당 측의 그런 기초 교육을 실시하여 공회를 조직하였습니다. 그리고
학습 과정을 통해 검증된 우수한 노동자를 당원으로 입당시켰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정부가 전시하에서 전후철도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일본 측으로부터 철도 접수에 임하였으나 화북 지역에서 접수가 체계적으로 수행되지 못한 경우가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전후 철도 부흥을 위해 추진된 미국의 원조와 국민정부의 철도 운영에 관해 검토하겠습니다.